그럼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논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문은 Self-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이라는 주제이고, 두 번째 논문은 타임 시리즈 다운샘플링과 컨볼루션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주제의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논문은 Deep Anomaly Detection with Self-Supervised Learning and Adversarial Training으로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2022년 나온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 SCINet Time Series Modeling and Forecasting with Sample Convolution and Interaction으로 뉴립스에서 2022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eep Anomaly Detection이란 분야에는 오토인코더, CNN, LSTM, GAN 등 다양한 DNN 구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들은 바이디렉셔널 GAN을 활용한 인퍼런스-베이스드 메소드를 이 메소드에 주목했는데요. 이 방법론들은 어느 정도 유망한 보장되어 있는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테스트 스페시픽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스페시픽하다는 것은 레이턴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과 이상의 차이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상 데이터에서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포착을 하는데요. 하지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포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정상과 이상의 분포가 달라서 이상 탐지에 효과적인데 이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방법론은 Deep Adversarial Anomaly Detection라고 해서 DAAD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uxiliary Classification Task가 있고 그 다음에 Deep Adversarial Training이라 해서 DAT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jority Voting Strategy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uxiliary Classification Task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을 활용하는데요. 그 원본 정상 데이터와 Auxiliary 데이터를 서로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를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Auxiliary 데이터는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우시안, 화소,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각각 샘플링한 데이터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분포들에서 샘플링한 데이터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의 분포와 비슷하다라는 중심극한 정리에 기반해서 이런 분포의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로 이게 오리지널 정상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이런 억질러리에 샘플링된 데이터인지를 분류하는 이 태스크 학습이 되고 나면 이 페널티밋 레이어라고 해서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 직전 단계 레이어를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 억질러리 데이터와의 차이를 고려한 정상 데이터의 디스크리미너티브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어를 통해. 그래서 이 학습되는 이 로스 펑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와 억실러리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로스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로스인데 이것은 이제 같은 클래스 데이터들끼리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조는 Deep Adversarial Training, DAT입니다. 그래서 이 DAT에도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이것을 Joint Adversarial Training Way라고 해서 이 세 모듈을 동시에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 모듈인데요. 데이터 러닝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 제너레이터와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 Z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데이터 X-햇을 활용해서 이제 비슷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다고 하고요.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생성된 이 데이터 X바와
실제 데이터 X 햇을 이렇게 구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출력하는데 이 확률은 이제 실제 데이터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gen based 모듈이고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상에서 이 정상 데이터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latent feature learning 모듈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인코더와 latent feature discriminato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인코더는 이렇게 아까 앞서 생성된 데이터 X바를 Z바라는 피처로 인코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실제 피처 Z햇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잘 피처가 비슷하게 추출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이 Z햇이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의 이 auxiliary classification test의 이 페널티 및 레이어에서 이제 추출한 그 피처를 이제 X햇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latent feature discriminator로 들어가는데요. 생성된 피처 Z바와 실제 피처 Z햇을 이제 구분하도록 이제 학습이 되고 이것도 역시 실제 피처일 확률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latent space에서 아까 위에서는 original space에서 정상 데이터의 marginal distribution을 학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latent space에서 정상 데이터 피처의 marginal distribution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과 이상 데이터의 이 distribution overlapping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joint learning 모듈입니다. 여기에는 joint discriminator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서 생성된 조인트 데이터, 그러니까 X바와 Z바 이것과 실제 조인트 데이터 X햇과 Z햇을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 조인트 데이터일 확률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데이터와 피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 두 번째 구조의 로스 펑션은 그게 제너레이션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로스는 이 모듈에서 제너레이터와 인코더를 학습하는 모듈이고요. 로스이고요. 그리고 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이 세 가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로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구조는 머저리티 보팅 스트래티지입니다. 이건 모델 평가 단계에 사용되는데요. 이 앞서 두 번째 구조 DAT의 세 가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이제 출력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전에 정해진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이상이다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세 가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상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생성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probability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표시해서 아래같이 최종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상탐지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한 방법론 DAAD가 다른 이상탐지 모델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주목할 점은 다른 겐 베이스드 모델과는 다르게 제한 방법론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퀀스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보셨을 때 DAAD-V 맨 마지막에 이것이 그 제한 방법론의 모든 모듈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위에 DAAD-X, Z, XZ, without SL 이것들은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런 것들보다 제한하는 방법들을 모두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해당 논문은 피처 학습 과정에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이제 공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는데요.
피처 러닝과 이 어노멀리 디텍션 단계가 두 개로 이제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 워크로는 이것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얘기를 바꿔서 두 번째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어노멀리 디텍션이 아니라 이제 그 예측 모델인데요. 시퀀스 모델링에 사용되는 DNN 모델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RNN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가장 많이 기초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익스플로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롱 시퀀스에 취약하고 또 이제 학습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을 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Temporal Convolution Network, TCN인데요. 이것은 이제 롱 시퀀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 모델들은 역시 프로미싱 리절트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특성을 temporal relations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temporal relation은 한글로 말하자면은 이제 시간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느 정도는 다운샘플링을 해도 이 temporal relations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다운샘플링을 해서 멀티플 레졸루션에서 어떤 다이나믹한 템포럴 피처를 얻자라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프로포스드 메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TC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TCN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커주얼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커주얼리티라는 무엇이냐면 현재 시점 아웃풋은 미래의 데이터가 아닌 과거, 현재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정보가 유출되어서 이제 예측에 잘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오토리그레시브한 포캐스팅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겹치는 이런 상황에서만 커주얼 컨볼루션을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려진 인풋을 사용해서 예측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CN에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롱 시퀀스에서 어떤 멀리 있는 정보들 사이 관계를 보기 위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면서도 계산 비용을 줄인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레이어마다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템포럴 피처들의 어떤 평균적인 이런 특징만 추출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다이나믹스 포착이 어렵다고 저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코더는 hierarchical convolutional network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운샘플, 컨볼브, 인터랙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CI 블록이라는 것과 그것들을 이제 합친 SCI 넷이 이제 인코더라고 보실 수 있고 이 SCI 넷 끝부분부터 이제 스택드 SCI 넷까지를 이제 디코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CI 블록입니다. SCI 블록은 이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듈인데요. 먼저 스플릿 단계를 거칩니다. 인풋 시퀀스를 두 개의 서브 시퀀스로 다운샘플링 하는데요. 홀수 번째 데이터와 짝수 번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다운샘플링을 해서 스플릿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인풋 시퀀스 정보를 유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터랙티브 러닝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다운샘플링을 해서 대부분의 정보가 유지된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두 서브시퀀스 간 정보를 교환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시퀀스마다 각각의 컨볼루셔널 커널을 활용해서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통된 그 커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템포럴 릴레이션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각각의 원디 컨볼루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그 특징들에 엑스포넨셜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터랙션을 하는데요. 그 홀수 데이터에는 짝수 데이터를 컨볼루션 거치고 엑스포넨셜 거친 것을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해주고 짝수 데이터는 자기 짝수 데이터에 그 홀수 데이터를 컨볼루션 거치고 엑스포넨셜 거친 것을 가지고 와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정보를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통해 이제 반영을 한다 해서 인터랙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터랙션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원디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한 것을 상대방의 것을 에딩하거나 서브트랙팅을 해서 더하거나 빼줍니다. 그러니까 홀수 데이터는 자신의 홀수 데이터에 원디 컨볼루션 거친 그 짝수 데이터를 더하거나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 2의 인터랙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CI 블럭을 계층적으로 배열한 것이 SCI 넷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스트럭처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다양한 템포럴 릴레이션에서 효과적으로 피처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통해 단기, 로컬하고 장기, 글로벌한 시간 의존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계층적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모든 엘리먼트,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엘리먼트를 리얼라인하고 재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캣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퀀스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더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처음 오리지널 인풋을 더해서 예측 성능을 높여주고요. 이것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해서 디코딩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SCI넷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림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처음 SCI 블럭이 이제 이 첫 번째 네모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풋을 이제 스플릿하고 이제 학습을 쫙 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너리 스트럭처 구조로 또 SCI 블럭이 두 개가 생겨서 또 각자 또 피처를 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두 번만 한다고 했을 때 두 레이어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두 번만 한다 했을 때 이제 이 생성된 마지막 이 네 가지를 다시 이 원소를 각각 모두 리얼라인하고 그래서 컨캣을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리얼라인하고 컨캣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재배열하고 이 원소들을 컨캣을 해서 이제 새로운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여기 추가로 이 첫 번째 인풋을 다시 더해준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해서 이제 아웃풋을 예측을 이제 내뱉습니다. 이제 이런 SCI넷을 스택드 SCI넷입니다. 이것이 최종 이 모델의 가장 큰 구조이고요.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SCI넷을 여러 번 쌓았다고 합니다. SCI넷 각각의 아웃풋에다가 이 인터미디어 슈퍼비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인풋에서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17부터 20 시점에 예측값들이 나오면 이것을 실제 그 미래 값들과 비교를 해서 학습이 되도록 하고 이것을 이제 다음 단계 SCI넷 그 스택 2 스택이 오른쪽 그림의 스택은 2번일 때가 그 다음인데요. 이것을 시작할 때는 인풋에 이 예측값을 추가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보시면 단기 시계열 예측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SCI-넷이 다른 시계열 예측 모델을 능가합니다. 또 여기서 주목한 점은 TCM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커즐 컨볼루션을 인반적인 컨볼루션으로 대체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TCM보다 좋아서 이것을 근거로 이제 커즐 컨볼루션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도 대부분 경우에 SCI-넷이 다른 시계열 예측 모델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자들은 SCI-넷이 로컬, 글로벌한 의존성을 모두 잘 포착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장기 시계열 예측 문제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보자면 해당 논문은 복잡한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가진 시계열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타임 레졸루션에서 정보를 이제 반복적으로 추출하고 교환함으로써 향상된 예측 성능을 가진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CI 기본 구성 요소로 SCI 블록을 설계했는데요. 인풋을 두 개의 서브시퀀스로 다운샘플링하고 각각의 고유한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다운샘플링 정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SCI 블록 내에서 두 컨볼루션 피처 사이의 인터랙티브 러닝을 이제 통합합니다. 한계점도 있는데요. 노이즈 데이터나 미싱 데이터 또는 어떤 irregular 타임 인터벌을 가진 어떤 그런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가 이런 노이즈나 미싱이나 irregular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학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홀수와 짝수를 이제 정교하게 다운샘플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캐스팅이 어쩌면 디터미니스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프로바빌리스틱한 푸캐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값을 딱 이제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퓨처웍에서는 프로바빌리스틱한 푸캐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퓨처웍이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